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편재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2일 오늘의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 관련된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시끄럽습니다. 대기업 IT 배달업이 대상일 듯이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이 있다라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득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면서 강제가 아니고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업을 꼭 집어서 얘기했죠. 야당에서 즉시 이 대표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이득을 받는지 측정할 수 없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이라는 사항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주장이다. 기업 팔 비틀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사회주의식 배급과 또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관제 기부 운동의 코로나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 운동이 아니고 또 이렇게 강제 비틀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부 주도하에 이익 공제는 잘못되면은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냐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 공평성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재난에 관련돼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업종들은 상당히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이득을 보는 또 배달 업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이나 업종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상 최고의 또 예대 마진, 은행들도 이득을 이자 마진을 많이 걷는다고 또 합니다. 또 온라인 쪽에서는 호황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지금 비대면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배달 업종들도 똑같이 나가고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곳과 상관없이 또 이런 부분.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못 부분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회피하자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갑자기 이제 이 공유제로 제안을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눌 것이냐, 그다음 어떻게 법제화할 것이냐의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장에 관련된 부분을 뇌관을 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균화시키고 평균시켰을 때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집단 농장, 사회주의로 가는 전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자칫 잘못하면은 또 자본주의의 폐해로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또 폐해도 우리가 또 많이 봐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정부의 정책과 법제화로 잘 풀어야 되는 숙제는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많은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툭 던져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의 어떤 불공정한 부분, 또 하청, 원청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장치,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자율성, 기업의 성장 동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의 투명한 또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기업 사주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부분은 막아내야 되겠지만, 기업의 글로벌 성장 동력을 막아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것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겠죠. 또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중기벤처 산업통상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공유제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논의가 되고 계속 지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공유제에 관련된 부분에 쟁점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리스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익만 공유할 수는 없지 않느냐, 리스크의 공유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그래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된 부분은 쉽게 간단하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양극화가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사회운동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소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따스한 면, 그 다음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는 이런 운동이 훨씬 더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오늘 뉴스는요, 재난지원금 형평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이익공유제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오늘 정책 뉴스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주라 제외 3차 재난금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신속성 딜레마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비스업 상시 고용인 5인 이상 못 받고 신규 창업자도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11일서부터 피업종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죠.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합,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증감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 수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이 5인 이상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난 19년 11월 이후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고 제조업을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른 것인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따르죠. 피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인 기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매출이 사실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무자 수가 1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엄청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 방금 전에 제가 다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사람만 한두 명하고 배달 대행을 시키면은 매출이 엄청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식당 같은 경우는 배달을 안 시키면은 5인이 넘었는데 고용을 근데 이제 매출이 거의 안 나온 경우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더 어려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폐업 직전, 폐업이죠. 폐업도 넘고 빚더미 올라왔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재난지원금 정도밖에 미미한 것밖에 못 받았다. 이런 부분. 이런 형평성이 나오고 있겠죠. 특히 이제 외식업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식당의 경우는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했지만 카페 업종의 경우에는 취식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를 제공한 포장 영업만 가능한 시기인 거죠. 이 방역 강화 업체로 업차별로 타격이 달랐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지원했는데 헬스장, 노래방에 대해서는 아예 영업을 하니 업종에 대해서는 타격이 덜한 카페나 식당 등의 지원 금액 차이가 100만 원으로 너무 적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연매출 기준은 편의점들의 원성이 되게 높았죠. 이번에 4억 기준이 나왔는데 사실은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담배 매출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담배는 잘 아시다시피 이윤이 높지 않습니다. 담배는 대부분 세금이죠. 지원 기준인 4억에 상회하는 담배 때문에 이제 4억을 넘게 되는 거죠, 매출이. 근데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이제 성명을 배포했는데 업종별 품목별로 담배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4억이 안 되는데 담배는 거의 이득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판매에 구색가축으로 팔 수밖에 없다. 그 대부분은 세금이다. 정부의 세금을 걷어주는 품목이나 다름없는데 이것 때문에 매출이 높아져서 매출액만 높은 거지 실속은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아예 제외 업종으로 뺀다. 예외 기준도 안 만들어준다. 상당히 억울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편의점들이 지금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거나 지금 편한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연태까지는 행정력 한계와 신속 지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제 핀셋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억울한 일들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집합 제한 업종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줬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벌일 수밖에 없다. 헌법 23조 1항에는 보면은 정부에서 어떤 이런 재난 사태의 때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분명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기껏 재난지원금이라고 받자 위로금 형태밖에 안 내는데 그것밖에 해결 안 해주면서 손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이런 모습이죠. 아까 이익공유제 관련된 부분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급여를 거의 생활자에 비해서는 급여를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임대료, 각종 공과금, 그 다음에 나라에 내는 세금, 의료보험료, 그걸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지금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으니까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서 다른 쪽에서만 이익 공유 얘기가 한다는 부분은 정말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부 여당이 선결적으로 해결될 부분, 그다음에 뭘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좀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집합금지 완화와 백신 문제입니다. 다 이게 가서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 뉴스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이번 주만 버티면 집합금지 완화 예고와 수도권 자영업자 부품 기대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17일 집합금지 완화를 예고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 재개 준비에 속속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숨통이 튀게 됐다는 반색한 뉴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1일 만에 400명대로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집합금지 완화 검토를 하는 뉴스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만 버티면 집합금지가 완화됐다는 예고가 있고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부푼 기대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 달에 남은 무료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한 달 넘게 집합이 금지됐던 그도 헬스클럽,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실내 체육 업주들은 일단 한숨을 좀 돌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극심했던 하기 직전인 11월 말 수준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간 거죠. 그래서 월세 그동안 이 헬스클럽 관련된 필라테스 업종들은 월세 1,000만 원의 대출이자 가전 렌탈료, 직원 월까지 치면은 고정 비용이 2천만 원까지 됐는데 집합 금지 명령 이후로 사실은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은행 가서 신용대출까지 받았는데 18일서부터 영업이라도 겨우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매출 회복은 당장 되진 않겠지만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삶의 활력을 찾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한다는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합니다. 제한적 영업 재개가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나타낸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없어야 되지, 여기서 집합금지가 계속 한다면은, 정말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백신의 이제 빠른 접종이죠. 2월 달서부터 이제 백신이 접종된다는, 예고가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접종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 백신이라는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료로 시행했다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약속한 접종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물량과 시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밝히지 못하시고 무료만 얘기하셨는데 접종 우선순위를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상당히 아직까지 이제 이 백신이 안 되면은 당연히 또 언제든지 코로나는 또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집합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강화될 수 있고 코로나 확산될 수 있다. 그럼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주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서울 도심 집값이 드디어 세계 2위. 홍콩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홍콩 가면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집값, 뭐 이제 최악이라고 하죠. 이제 끔찍할 정도로 집값이 비싸서 한 집안에서 뭐 살기가 힘들다. 그럴 정도로 힘들다는 기네스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 홍콩 다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 공급 확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급 확대라는 얘기를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 그동안이 공급 확대라는 얘기를 사실 그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14위에서 자그마치 4년 만에 12계단이 상승하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상승입니다. 싱가포르, 베이징, 런던 주요 도시들을 모두 제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합니다. 4년 사이에 89.7%가 급등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급 확대 역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일컫니다. 그동안 24전 사패가 있었는데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랐죠. 집값이 오른 것만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집값에 따른 부속 세금이 올랐죠. 종부세도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도 올랐고 의료보험료도 올랐고 관련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된 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의 얘기가 이제는 공급 확대로 나왔는데 이제 현재 상당히 우울한 정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핵심 그동안 지지층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했든 간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엄동설안에 이사할 집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추운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사 속 오늘입니다. 1월 12일 날 오늘 발행된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뉴스 역사는 1998년도에 전국의 106개 단체에서 전국 YWCA 외채 상한 근무오기 범국민운동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7년도 태국의 고정 환율 제도가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직접적이가 돼서 IMF가 왔죠. 대한민국에 IMF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역사상 정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나서서 국난을 회복했습니다. 근무오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106개 단체가 외채 상환 근무오기 범국민 운동을 펼쳤고요. 당시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종교계도 대개 동참을 했고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취임식 때 받은 십자가를 개척하셨고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내놓으시냐고 주위에서 아까워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약 21억 3천억 달러치의 금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인민나라 때도 의병들이 나섰고 리더들이 나선 게 아니라 서민들이 나서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도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 골목상권의 큰 줄기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연쇄 반응이죠. 이 위기를 국민들이 한마음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이 자발적인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력을 나누거나 정치적인 분란을 나누거나 네 편 내 편을 나누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국가의 지도자는 이럴수록 내 편만을 챙기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가 있더라도 반대파까지 수용을 해가면서 일단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순서를 밟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의 정치, 그것이 돼야지 국난을 극복하는 동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면은 정치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다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치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건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오늘의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